2022년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가상자산 현안 점검 긴급 세미나.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문경미입니다. 네, 이곳은 해시드 라운지입니다. 지금 현장에도 여러분들 나와 계신데요. 온라인으로 이번 세미나를 신청해 주신 분들이 200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마도 이번 주제에 대한 관심을 방증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모두 귀한 시간 내어주신 만큼 아주 소중한 뭔가를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또 헥슬란트가 주최를 했고요. 해시드, 한국 블록체인 학회, 드림플러스, 그리고 한국 블록체인 법학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에 있어서 올해 2021년은 정말 비트코인의 가격의 등락만큼이나 다이나믹했던 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지난 3월이었죠. 특근법이 시행됐고 9월에 유예 기간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거래소는 거의 10분의 1 수준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코인 상승 그리고 NFT 제도화 가능성 등이 맞물리면서 이번 블록체인 업계는 다시 한 번 더 활력을 받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여러 업체들이 아마도 내년 2022년 사업 계획에 아마도 가상자산 사업을 한 꼭지로 고민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 이번 세미나를 긴급하게 마련을 해봤는데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헥슬란트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법인에 두 분의 변호사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김동환 변호사께서 최근 핫한 NFT 관련 법적 이슈들을 다뤄줄 예정입니다. 김 변호사님은 기술적인 측면 혹은 법률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장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국내 변호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조원희 대표 변호사님께서 국내외 규제 동향에 대해서 이제 내년 전망을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한 2시간 정도 되는 시간일 텐데요. 자유롭게 질의응답 올려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유튜브에 질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헥슬란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발표할 주제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위에 필요한 서비스 및 기능인데요. 제가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 헥슬란트가 ISMS와 특근법 가상자산 신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어려움이 레퍼런스가 따로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컨설팅 펌을 활용한다고 해도 그들 또한 가상자산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떠한 자료가 없었고 그래서 이번 발표를 통해서 이번에 가상자산 산업에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작은아마 가이드가 되길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면이 커서 좀 위에 글은 잘리는데 일단 블록체인 산업을 종사하시거나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특근법 개정안인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특근법 개정안이 이번에 시행되면서 국내에도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개념이 도입되었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제 금융정보분석위원회에 가상자산 신고 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가상자산 사업자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범위는 일단은 법률상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 영업에 대해서 현재 비즈니스로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첫 번째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저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이거는 기업, 기관 커스터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고 세 번째는 지갑 서비스업자, 지갑 구축 솔루션을 제공하던가 개인에게 가상자산 지갑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단순히 P2P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거나 지갑 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는 하드웨어 지갑일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재 가상자산 비즈니스가 계속 확장되고 새롭게 생겨남에 따라서 이 규정만으로 아직 완전히 말하기엔 한계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 신고 절차를 걸치기까지는 현재 시행 이후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었어요. 근데 지난 9월 24일 그게 종료되었고, 만약 신고 수리를 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영업을 종료하던가 아니면 제한된 영업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신고 위에서는 불수리 요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충족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 아래 밑에 빨간 박스 친 것처럼 ISMS 인증을 취득해야 되고,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필요하고, 임원진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 행위가 없어야 하며 신고 변경, 신고 말소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기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속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대부분의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취득을 준비할 것입니다. ISMS 취득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상자산 사업자 특화된 56개 항목이 추가되었고, 그걸 크게 분류를 하자면은 관리 분야, 물리 분야, 기술 분야, 금융 분야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리 분야에서는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된 수립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이와 관련된 시스템이 식별되어 있는지, 아니면 교육과 관련된 인적 보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시스템 전반에서 위험 식별이 관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물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래룸에 대해서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 작업 정책이 구분되어 있는지, 아니면 출입 통제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원래가 암호키를 2개로 나누어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금융 분야에서는 이상행위를 분석하거나 모니터링 체계를 확인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심사하게 됩니다. 앞서 보시는 바와 같이 ISMS 인증 취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갑 보안인데요. 대부분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결국 고객들의 자산을 대신 위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얼마나 안전한지, 그 시스템의 보안이 얼마나 잘 마련되어 있는지가 ISMS 주요 심사 항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ISMS 취득을 할 때 아래 이제 지갑 보안을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콜드 월렛을 만약에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월렛룸을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유 자산을 모두 핫월렛에 보관할 수 없고, 정해진 비율에 따라 아니면은 권고하는 비율에 따라 핫월렛과 콜드월렛의 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콜드월렛 백업키는 절대 이제 회사 내부에서 보관할 수 없고, 금융기관이나 신뢰기관 같은 제3의 기관에 위탁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핫월렛 같은 경우에는 멀티시그가 구축되어 있어야 되고, 블록체인 노드 같은 경우에는 노드 이중화와 같은 추가 보안 기술이 필수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위에 4가지를 모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과 대시보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콜드월렛 같은 경우에는 콜드월렛을 어떻게 사용하고 누가 통제할 수 있고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원래룸 같은 경우에는 사내에 따로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 원래룸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거는 딱 콜드월렛 보관을 위해서만 활용되는 공간이어야 하며, 이 내 외부에는 CCTV가 24시간 운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업키는 절대 사내에서 보관할 수 없고 외부에 보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외부에 있는 백업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정책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원래룸과 백업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모든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필요합니다. 다음은 핫월렛 적용 사항인데요. 멀티시그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일단 핫월렛에서 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서명 방식으로는 활용될 수 없고 반드시 멀티시그가 적용되어야 되고, 이게 아마 보시면은 특정 메인넷 같은 경우에는 멀티시그를 적용할 수 없는 메인넷이 존재해요. 그 경우에는 멀티시그를 대안할 수 있는 MPC 같은 기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AML과 FDS는 무조건 적용되어야 되고, 만약에 하덜렛의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체계도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노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화 지원이 되어야 되고, 블록체인 서버는 기존 서버와 분리된 공간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까 키 관리 부분에서도 노드 서버 안에 보관되지 않고 따로 별도로 키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위에 세 가지 모드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이 필요하고, 이 시스템에 접근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누가 몇 시에 접근하는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상자산 산업은 대체적으로 스타트업이 많아요. 근데 이 스타트업이 이 모든 것을 직접 구축하기엔 당연히 어려움이 있고, 특히 멀티시거 같은 좀 고난이도의 기술을 직접 구축하기에는 서비스 운영과 우선순위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 때도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했고 많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설팅 펌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미 이 5가지가 구축되어 있는 기술을 대신 활용해서 가상자산 사업을 신고하기도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 ISMS 심사의 가장 주요 쟁점은 지갑 보안이에요. 그래서 그 지갑 보안을 누가 보관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심사 주체가 약간 이동하기도 하고, 그 심사 받는 주체가 만약 지갑이 잘 되어 있다라면은 위탁사의 그 보안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이 현재는 이 위탁사나 아니면 지갑 구축 솔루션을 대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심사받는 기업들은 원래도 직접 가지고 있지 않고 키도 직접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아까 말씀드린 원래룸이나 노드 이중화를 할 필요 없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바로 대부분 보완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내용을 더 표로 설명해 드리면은, 이거는 만약에 이제 지갑 구축 솔루션이나 위탁사를 통해서 키를 관리할 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ISMS 취득이 이 56가지 항목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기본적인 보안은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구축 솔루션을 활용한다면 조금 더 쉽게 ISMS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ISMS 인증을 취득하게 되면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제 신고 수리를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고서가 있어야 되고 ISMS 인증서가 있어야 되고, 이와 관련된 대표자 임원 관련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미 코피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를 확인하시면 되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서류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업무 방법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놓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번 특급법이 통과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도 AML 의무가 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가상자산 사업자 업무 방법 관련에 대해서 내용을 쓸 때 AML, KYC, FDS와 같은 내용이 담겨야 되고, 대부분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를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서류 작성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KYC 같은 경우에는 고객 알기 제도를 뜻해요. 저희 이번에 국내 4대 거래소가 4대 거래소가 신고 수리 완료를 하면서 바로 고객 알기 제도를 시행했잖아요. 그게 이 KYC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급법 제5조 2에 따라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KYC가 의무가 되었습니다. 고객의 신원 확인 및 검증, 거래 목적 및 실소유자 확인 등을 진행하며, 특급법까지는 의무가 아니었기에 대부분 가상자산 사업 서비스를 사용할 때 그냥 거래 금액 향상이나 서비스 등급 향상을 위해서만 사용했을 거예요. 아니면 받거나. 근데 이번에 의무가 되면서 모든 고객이 다 해야 하는 거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실지명의, 즉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수집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KYC 기능은 가상자산 거래소뿐만 아니라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구축되어야 되는 기능이고, 만약에 저희가 이제 주민등록증과 같은 좀 개인정보를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암호화가 암호화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금 세탁 방지입니다. 이게 고객 KYC도 자금 세탁 방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KYC를 진행한다 해서 자금 세탁 방지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KYC를 통해 수집한 정보로 고객이 금융거래가 가능한 고객인지 아니면 불가능한 고객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WLF라는 엔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WLF는 와치리스트 필터링이라 해서 각국이 그 금융 위험 요소를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필터링함으로써 이 고객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게 되는데, 당연히 가상자산 사업자도 이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당사 고객이 안전 고객인지 위험 고객인지 파악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고위험 고객의 경우 서비스 이용 금지 또는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FDS입니다. FDS는 의심거래 탐지로, 이게 보통 FDS나 CFT는 원화거래에서만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서도 CFT는 아니더라도 FDS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위하는 비즈니스 특성에 맞춰 의심거래 탐지 제도가 구축되어 있기만 하면 되며, 이게 어떠한 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라면 거래소에 맞게, 지갑 서비스라면 지갑 서비스에 맞게, 자사 특성에 맞게 구축하면 됩니다. 의심거래 탐지를 위해서는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도 동시에 구축되어야 되는데, 해당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의심거래 탐지가 필요합니다. 의심거래 탐지와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은 거래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므로 아마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 부분도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특검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금융권에 준하는 규제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말고도 내년부터는 그 수준이 더욱 향상될 수 있는데, 바로 트래블룰 도입 때문입니다. 트래블룰은 특검법 시행령에 나왔다가 아직 기술적인 제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내년 3월 25일까지 이제 연장된 상태고, 내년 3월 25일부터는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이미 금감원에서 밝힌 상태입니다. 이제 트래블룰은 기존 금융권에 적용되던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으로,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서로 자산을 이동하는 데 있어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적용될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저번 달 11월에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그때 금감원 실장님이 트래블룰 구축에 대한 유예기간 없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갖춰놓은 트래블룰 시스템을 보고 미리 준비해서 들어와야 된다라고 밝혔고, 이 관련해서는 아직 국내 표준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래소 중심으로 표준 성립에 노력하고 있지만 그 표준이 어떤 것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국내 시장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이젠 코인원과 빗썸, 코빗 이 합작 법인을 통해 만든 코드라는 회사가 이제 트래블룰 프로토콜 구축 프로세스를 밝힌 거고요. 아무래도 그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트래블룰 프로토콜이 표준이 되지 않을까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위에 필요한 기능을 살펴봤고, 이제 두 가지 크게 나누면은 ISMS와 신고 수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ISMS는 지갑 보안, 노드 관리, 모니터링으로 나눌 수 있고, 신고 수리는 자금 세탁 방지 기능, 거래자 보호, 트래블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여섯 가지를 모두 행한다 해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할 때는 관계부서와 직접적인 소통 통해 더욱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단 가상자산 사업자가 규제 안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시장 성장을 위해서이므로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일단 헥슬란트 기업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헥슬란트는 2018년부터 시작된 블록체인 전문 기술 기업입니다. 현재는 옥텟이라는 걸 통해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옥텟의 경우에는 아까 위에서 ISMS 솔루션 말씀할 때 드린 사스 형태의 지갑 구축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 산업에 진출하거나 가상자산 산업에 진출을 할 때 옥텟의 지원을 받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기업들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서 거의 국내 최고의 기술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슬란트는 그냥 옥텟뿐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성을 검증하는 오디트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B2C 형태로 가상자산 지갑을 제공하고 있는 토큰뱅크, 그 다음에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리서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는지 좀 네.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는 거 너무 아니에요? 더워요. 옷이 좀 더운 것 같아요. 네. 그 현장에서 질문 있으신 분 혹시 계실까요? 손 들어주시면은 마이크 드릴게요. 네, 질문 없는 것으로. 질문 있으십니까? 잠시만요. 그 헥슬라인트 서비스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차라리 헥슬런트가 서비스 신고를 사업자 신고를 했으면 차라리 그거를 쓰겠다, 이렇게 해서 좀 쓰시는 회사들이 있나요? 이게 저희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해서 완전히 모든 규제를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구축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를 통해 약간 규제를 어느 정도 보완하는 느낌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업은 많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을까요? 예, 조원희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얼굴이 안 나와가지고 그 원희 변호사님이 연구원님 이름을 명욱님인데 영욱님으로 주셔가지고 네, 맞아요.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네. 한명욱 헥슬란트 연구원님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연자를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 외모로 한 승부하시는 변호사님이세요. 네. 조원희 변호사님 아니에요. 예. 잘못 띄웠네요, 제가 이걸. 예. 누구세요? 예. 누구시죠? 예. 다음은 저희 김동환 변호사님께서 NFT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김동환 변호사입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웨비나만 하다가 오늘도 물론 촬영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앞에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는 형태의 세미나는 되게 오랜만이라 기분이 되게 새롭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되게 화제였죠. 잠시만요. 예, NFT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저희 법무법인에서 NFT 관련된 자문이나 어떤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해시드 라운지에도 와보니까 입간판들이 다 이제 NFT 관련된 입간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ICO 붐 수준으로 NFT 관련된 붐이 좀 오래 있었고, 조금 차이점은 작년 말부터, 작년 한 여름부터는 디파이 관련된 이슈가 되게 핫했는데, 법률적인 이슈에 대한 검토는 TVL이 좀 큰 프로젝트별로 좀 오래 좀 많이 이제 자문할 기회가 있었다면은 NFT 관련된 사업은 사업을 하기 전부터 조금 큰 플레이어들이 법률적으로 짚어보는 형태의 좀 질문을 많이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다양한 형태의 사업 모델을 검토하거나 이슈들을 조금 밝혔거나 의견을 드린 적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콘텐츠는 총 4개인데요. 첫 번째 논의 현황은 NFT 관련된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NFT는 사실 뭐 대단한 게 아니죠. 되게 예전부터 있던 개념이고 되게 잘 알려진 크립토키티부터 NFT라는 개념을 써왔습니다. 기술적으로 뜯어보면은 일반적인 디지털 자산, 요새는 가상자산 말고 디지털 자산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디지털 자산이랑 비슷합니다. 발행 주소랑 토큰 ID라는 게 부여되는 걸 제외하고는 발행하거나 이전하거나 소각하거나 이런 식으로 일반 디지털 자산의 거래 측면에서 가진 특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NFT라는 거는 고유한 인식값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 형태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NFT 발행 관련된 프로토콜들이 지금 다양하고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NFT는 되게 다양한 형태로 요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NBA 탑샷이랑 비플의 올해 3월에 730억 원 정도에 낙찰된 디지털 아트 작품을 예시로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NFT의 첫 번째 특성은 수집품 의뢰소의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제 다른 파트, 게임상의 어떤 권리 부여인데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왼쪽은 이제 엑시 인피니티 관련된 사진을 가지고 왔고요. NFT 형태로 발행된 어떤 몬스터고, 그리고 이제 스카이마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3분기에 매출액이 9천억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샌드박스, 샌드박스도 이제 원래도 계속 꾸준히 사업을 해왔지만 최근에 되게 또 이슈가 된 어떤 사업 모델이고요. 이런 형태로 NFT가 게임상에서 쓰이는 예도 되게 과거부터 있어 왔고, 저희가 기존에는 앞에 말씀드린 수집품적인 성격과 게임에서의 NFT 성격을 조금 구분해 왔는데,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이 하나의 급부상하면서 이 두 부분의 기준도 좀 모호해지는 측면이 점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NFT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고유한 인식값이 부여되기 때문에 자격 증명의 수단으로 영광 쓰이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 교환권을 NFT 형태로 발행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투자조합에 가입하는 어떤 증서를 NFT로 발행해서 NFT를 이용한 거래를 조금 더 비상장 주식 거래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개발 중인 모델도 있습니다. 이렇게 NFT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형태로 이 각각의 특성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근본적인 문제점이죠. 저희가 항상 NFT 관련된 특근법상의 논의를 할 때에는 결국 NFT가 가상자산인가에 대한 이슈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에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의견을 많이 드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오면서 조금 더 진취적으로 NFT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으로 볼 위험이 낮습니다, 이런 식의 의견을 많이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해 10월이죠. FedEF가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가이던스를 업데이트했고, 이 업데이트 내용에는 이제 크게 좀 기사화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디파이 그리고 NFT 관련된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된 게 좀 특징인데요. NFT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가져와 봤는데, 이 내용은 요약하면은 NFT라는 어떤 형태의 토큰은 수집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특징이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결제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사실 이거 관련해서 되게 다양한 관점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FedEF의 가이드의 그냥 연장선으로 보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FedEF에서는 가상자산, 버추얼 에셋이라고 표현하는데요. 2018년 10월경에 이 버추얼 에셋을 정의하면서 이 정의의 목적에 사용의 목적, 결제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이미 정의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FedEF 입장에서는 NFT라는 거를 가상자산에 포함을 하려면은 가상자산의 정의에 따라서 결제나 투자의 목적을 충족시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은 사실 NFT의 거래액이 너무 커지면서 NFT에 관련해서 자금 세탁 방지에 관련돼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언급을 했고, 기존의 입장을 좀 그대로 적용한 사례라고 보시는 게 좀 정확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어떤 입장을 제시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최근에서도 계속 금융당국에서 NFT는 가상자산이다 아니다 이 얘기를 번복을 하면서 되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보도 자료에 의하면은 이런 입장을 밝힌 게 이제 최근에 가장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11월 23일에 밝혀왔고 이 내용은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며 다만 결제, 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FedF의 기준을 그대로 설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 기사에서는 NFT는 가상자산이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기사 내용 중 인용된 부분과 같이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다시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가능성이 있다라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현실에서 NFT는 다양한 양태로 발전하고 있어 일반화할 경우 불필요한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게 이제 금융위원회 최근 입장이고요. 이 입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어떤 법 체계와는 일부 모순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특근법상의 가상자산의 정의를 가지고 왔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특근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예외되는 것들을 열거를 해놨는데 FedF의 가이던스와는 좀 목표적인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죠. 그래서 가상자산의 범위를 되게 포괄적으로 규정했다고 평가를 받고 이에 따라서 가상자산의 범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 가상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식의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데 NFT에 한해서 갑자기 목적이라는 부분을 추가해서 법령과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항목들에 대해서 예외에 해당되냐라고 생각을 해봐도 각 항목들 가상자산에 제외되는 대상들의 항목들에 딱 맞는 부분들은 없어서 기존의 어떤 법 체계와는 조금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것도 최근에는 조금 이슈였는데요. 스카이피플이라고 클레이튼 기반으로 NFT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을 NFT화하는 형태의 게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이 역사도 좀 오래됐는데 블록체인을 이용한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관리위원회에서 등급 심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유나의 옷장부터 시작된 어떤 잔혹사인데요. 스카이피플이라는 게임도 현재는 지금 해외에서만 서비스하고 있고 등급 분류 보류를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행정지 가처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본안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스카이피플이랑 게임물관리위원회랑 상대방으로 싸우는 소송인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뭘 했냐면은 금융위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이 게임에서 이용되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밝혀달라라고 해서 지난달에 이제 금융위에서 사실조회 회신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공판이 열렸는데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결국은 금융위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1월 23일자 그 내용을 그대로 말하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NFT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달리 봐야 되고 이 경우도 적절히 해석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입장을 재확인해서 지금 현재는 우연성 측면에 대한 또 다른 지금 다툼으로 이어진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런 게임물에서 활용되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행법상 사행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NFT를 가상자산에 해당하면은 NFT를 게임 밖에서 거래를 하면서 현금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되게 민감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지금 사행성 조성 행위 요소가 없는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할 경우 등급 분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정도의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특히 게임 관련된 NFT를 발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가상자산이 유통되는 경우가 있는데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메타버스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도 발생을 하고 점점 영역이 혼합되면서 구분 기준이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은 좀 과감하게 국내에서 시도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지금 되게 어지러운 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과연 주무부처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지금 이슈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향후에 금융당국을 비롯한 주무부처에서
어떤 식으로 좀 규제를 해 나갈까에 대한 예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일단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제 내년으로 2023년으로 유예됐기 때문에 우선 법령을 정비할 시간은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과세가 유예될 거라고 말들은 많았지만 유예가 되지 않으면은 어쨌든 NFT에 관련된 과세에도 가상자산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NFT에 판단하는 기준이 올해 내로는 마련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도 있었는데 결국은 내년에 다시 이제 좀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NFT를 좀 유형별로 구분해서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NFT의 요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앞에 가상자산의 어떤 개념을 정의한 규정을 보시면은 시행령에서 일부 이제 고시에서 이제 위만 정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는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고시에서 NFT의 일반적인 요건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NFT의 요건을 정한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요건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인데요. 사실 지금 NFT에 관련돼서 출시되고 있는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NFT의 거래 제한을 요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실제로 NFT가 거래가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고 이런 식의 분류를 취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금융위나 혹은 페데프 가이던스의 어떤 입장처럼 결제나 투자 목적이라는 사용 목적, 그러니까 결제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가상자산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NFT만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사실 기존 유틸리티 토큰과의 차이에 대한 논의 발생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지금은 유틸리티 토큰이든 어떤 그렇지 않은 페이먼트형 토큰이든 우리나라에서는 다 가상자산으로 분류를 해서 예를 들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할 때 취급하는 모든 가상자산들을 다 소팅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결제나 투자 목적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거기서 빠져나가는 가상자산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렇다면은 기존의 어떤 가상자산의 체계와 어떻게 형평성을 맞출 것인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이슈가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능한 시도는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을 근거로 예외 적용이 가능한 거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NFT를 어떤 증명의 형태로 쓰는 경우에는 그 NFT가 증명 서류로 기능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사문서로 인정이 될 수도 있을 거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전자문서 그 자체를 어떤 증표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논의들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렇다면은 일부 NFT는 지금 현재로서도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어떤 해석들이 조금 시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NFT가 가상자산인지 여부 관련된 이슈들은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NFT를 이용한 어떤 사업 모델별로 어떤 위험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 NFT의 발행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에서 가상자산의 발행이라는 단어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ICO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어떤 업무인데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는 ICO를 실질적으로 금지해 왔다 보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법령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상황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NFT를 발행하는 것 자체는 이 법적인 정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NFT를 발행하는 사업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NFT의 발행을 지원하는 국내 플랫폼 등이 존재하고 이 경우에는 플러그인 지갑이나 이런 것과 연동을 해서 NFT의 발행을 지원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래프터 스페이스 같은 게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이슈는 있습니다. NFT를 발행할 때 그냥 개인이 직접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가들을 선별을 해서 그 작가의 NFT를 발행하고 후속에 서비스를 붙이는 경우에 사업자가 이 원 저작물을 가진 권리자와 계약을 해서 NFT를 본인이 발행한 다음에 원 저작물을 보유한 자의 어떤 지갑으로 넣어준다. 이런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 세 번째, 이게 조금 되게 포괄적인 규정인데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영업으로 하면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자가 본인이 발행을 한 이후에 이 권리자에게 이전하는 절차가 거치게 되고 이거는 결국은 금융당국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규제한다고 하면은 가상자산 사업자 행위로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NFT를 발행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발행해 줄 것인가에 대한 프로세스를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사업 모델은 이제 NFT를 판매하는 플랫폼이죠. 예,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은 특근법상의 문제는 이제 크게 없을 수 있는데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매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재는 NFT가 가상자산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NFT를 판매한 이후에 그 판매한 NFT의 거래를 제한하는 형태의 사업 모델이 좀 다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FT는 디지털 아트 작품에 대한 양수도 계약 체결을 통해 디지털 아트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소유권 증명서로 기능하는 어떤 형태를 예로 들 수 있을 텐데요. 이거는 이제 클립드럭스의 설명문을 문구로 따온 부분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발행되는 NFT는 지금 당장은 이전이 제한되지만 추후에 거래 기능을 오픈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NFT를 판매했을 때 거래를 제한하면은 거기에 따른 법적인 이슈가 적으니까 일단 판매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추후에 어떤 NFT 관련된 법적인 이슈가 정리가 되면은 거래 기능을 열어놓겠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니까요. 예,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오픈시랑은 다르게 이제 슈퍼레어도 이런 절차였나요? 이제 작가를 선정하고 판매를 위탁받고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NFT를 발행하는 형태의 서비스 모델이 일반적이고요. 예, 이 관련해서 조금 재밌는 부분은 예를 들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BTC나 이더 같은 가상자산으로 NFT를 판매하도록 하고 있고 반면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원화를 이용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디지털 아트 같은 경우에 이제 NFT를 판매하면서 계좌번호를 적어주고 그 계좌로 이체를 해라 이런 식의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조금 입장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가상자산 거래소, 그러니까 신고 의무를 이행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전제로 하면은 이제 코피유, 그러니까 금감원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신고를 할 때 사업 범위들을 다 기재를 하고 변경되는 사업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변경 신고도 해야 되고 실무적으로는 하나하나 변경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금융당국에 이제 전화해서 이런 것도 변경 신고를 해야 되나요? 물어보고 거기에 따른 사업 모델을 설정을 하는데요. 원화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4대 거래소 같은 경우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은행 입장에서는 이 원화 입출금 계정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들이 있어서 사실은 원화보다는 가상자산으로 교환을 하도록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은행이 아닌 금융당국에 대해서만 협의를 거치는 게 거래소 입장에서 훨씬 유의미한 어떤 상황이고요. 반면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거치지 않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가상자산이 괜히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로 인해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 NFT가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NFT를 판매하고 거기에 따른 대금을 원화로 받을 뿐이다 라는 사업 모델을 설정을 해서 서비스하는 경우가 최근에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사업 모델은 거래 중개 모델입니다. 거래소를 운영하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있어서는 사실 NFT의 거래 대가로 주로 가상자산이 활용된다는 점이 규제 이슈에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NFT가 가상자산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예를 들어 어떤 NFT를 이더리움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중앙화된 거래소를 이제 상정을 해보면은 거래소가 이 구매자의 NFT를 구매자의 이더리움을 판매자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교환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영업을 하는 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같은 경우에 이제 가상자산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가상자산 사업자 가능성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고요. 이걸 타개하기 위해 좀 여러 가지 시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거래 기능을 소위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하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고 이런 시도도 많은데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자동화된 실행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논리를 피는 겁니다. 나는 고객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전해 주는 게 아니라 이 트랜잭션만 발생을 시키고 혹은 여기에 대한 검증만 진행을 하고 실제 거래는 나와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 라는
이게 디파이에서도 많이 이제 통용되는 어떤 주장하는 논리인데 이런 식의 어떤 논리를 펴는 경우도 되게 많고 여기에 따라 대응 논리를 준비하는 팀들도 많은데요. 사실 올해 이제 제가 10월 말에 발표된 페데프 가이던스 업데이트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디파이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서 약간 디파이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즉 중간에서 중개하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는 탈중 확연 형태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운영하는 팀을 바스프 가상자산 사업자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식의 논리를 좀 펼치고 있어서 점차 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논리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향후에 계속 갈등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이제 NFT를 디파이에 결합시켜서 NFT를 이용한 어떤 포트폴리오 투자의 성격을 띠는 사업 모델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방금 위에 한 논의와 마찬가지의 논의 선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NFT의 거래 대가로 원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면에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는데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은행의 실사라는 하나의 중요한 항목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이슈 같은 또 다른 규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뭐 조금 규제가 되게 많은 형태의 사업 모델로 지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원화월제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가상자산 그러니까 NFT뿐만이 아니라 가상자산 플랫폼에서 항상 어떻게 하면 원화 결제, 원화 입금과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되게 쉽지가 않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카드 결제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관련된 계약을 체결해주지 않고요. 피지사를 통한 결제 같은 경우에도 피지사가 관련된 정산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과 반대로 원화 결제가 아니라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제나 정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코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이 구현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카드 결제나 피지단을 통한 결제를 붙이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별도의 추가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형태의 그냥 계좌가 있으니까 계좌를 쏴라 라고 하는 계좌이체 방식인데 이 경우에도 은행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고객들에 대한 자금 세탁 여부를 감시하고 방지할 의무가 존재해서 거기에 따라서 은행이 예를 들어 특정 계좌에 많은 자금이 이체됐다가 입금됐다가 이체된다 이런 식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면은 서면 실사 혹은 대면 실사 이런 식의 실사를 진행하고 가상자산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계좌를 동결해오는 어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어떤 입장은 특근법상의 유예기간 도과 이후에 더욱더 제한됐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가상자산 거래소 뿐만이 아니라 가상자산 사업자 중에서 원화 입출금, 고객과의 원화 거래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해놨기 때문에 기존의 벌집 계좌 사용은 애초에 불가한 상황이라서 원화 입출금이 더욱 제한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과는 다르게 현재 NFT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원화 계좌이체를 통한 거래가 지금 되게 활성화되는 추세고 여기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조금 가장 중요한 최근의 이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화 입출금을 통해서 NFT를 판매했는데 이 NFT를 내부망 이외에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 해외 네트워크든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은 사실상 그 플랫폼을 통해서 원화를 통한 가상자산의 교환이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금융당국에서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 같은 어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슈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이슈입니다. 크게 세 가지 이슈인데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그리고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이라고 하는 소위 PG업, 결제대금 예치업이라고 하는 에스크로업입니다. 지금 이 원화 결제를 통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매자로부터 원화를 받아서 판매자에게 정산을 하거나 아니면 이용자 간의 P2P 거래라고 하면은 중간에서 이 돈을 받았다가 상대방 NFT를 쏘면은 신뢰가 가는 제3자인 플랫폼이 그걸 확인한 이후에 원화를 다시 정산해주는 형태의 에스크로 혹은 PG의 사업 모델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를 놓치고 사업을 진행하면은 또 다른
금융 당국의 규제 수단이 생긴다는 점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조금 이슈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선불전자 지급 수단을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형태로 사업 모델을 짜는 경우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선불전자 지급 수단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건 같은 경우에 등록 의무가 면제돼서 이 부분을 좀 이용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금융당국에서 피지업으로 보는 사례도 있고 이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테크니컬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타 이슈로는 사실 자본시장법상의 적용 이슈도 있는데요. NFT나 블록체인과 무관하게 미술품을 조각 판매하는 형태의 사업 모델은 예전부터 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의 사업 모델은 미술품을 공동 구매하는 형태로 조각 판매한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공동 구매란 민법상 공유의 형태로 서로 이제 조각을 가진 사람들이 해당 작품을 공동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형태를 취함으로써 현재는 자본시장법상의 어떤 규제를 받지 않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운영하면은 다들 자본시장법상의 문제가 없고 괜찮은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사업을 확장해오고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은 아니고 올해 한 5월 경도에 옥션이랑 모 옥션이랑 모 은행이 협업해서 진행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에서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해서 이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 사업 모델이 동일한 사업 모델인데 이 동일한 사업 모델에 대해서 투자계약 증권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이 투자계약 증권이라고는 하지 않았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 말을 들은 은행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아무래도 은행은 현재 지금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너는 이런 거는 하면 안 돼라고 시그널을 보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게 사실은 2007년 정도에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들어간 개념인데 이게 미국 법상의 인베스트먼트 어그리먼트 그리고 잘 알려진 호이 테스트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이 테스트라는 어떤 그 정의 규정들을 그대로 가져온 규정입니다. 근데 조금 웃긴 점은 2007년에 이 내용이 들어간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이제 금융당국에서 투자기업 증권에 해당한다고 해서 어떤 절차를 진행한 사례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이나 이제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토큰 발행의 형태가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실무적인 단에서는 과연 투자계약 증권으로 이율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까에 대한 궁금증은 있었는데 금융당국에서 올해는 이런 형태의 모델은 우리가 법령상 존재하는 투자계약 증권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 모델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도 이 투자계약 증권의 정의에 최대한 포함되지 않는 선에서 사업 모델을 꾸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그 온라인으로 질문이 왔어요. 마이클 병철홍님께서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과 요구사항이 언클리어하고 복잡하니 싱가포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허가를 받고 NFT 발행, 판매, 거래 중개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국내인들도 참여하게 하는 서비스를 추진하자면 어떤 문제점들이나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무엇이 있을지요. 그리고 이어서 현재 국내에서 운영하는 NFT 사업자들의 경우 발행한 NFT를 해외 투자자들이 참여하게 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가능할까? 모든 자산의 가치 상승은 유동성과 직접 연결되는데 국가가 그런 크로스보더 트랜잭션을 하는데 장벽을 만들면 과연 자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데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어서 그런 취지에서 질문과 이 질문을 했다 이렇게 하시네요. 엄청 네. 길게 썼어요 지금.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답변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블록체인을 통한 토큰 발행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다들 해외 엔티티를 하나 이상씩은 가지고 계실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금융당국에서 정확한 법령은 없지만 그 ICO를 실질적으로 금지해 왔기 때문에 해외 법인을 통해서 토큰 관련된 발행 사업을 해왔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해외 법인을 통해서 NFT 관련된 사업도 진행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어떤 질문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우선 싱가포르를 특정해 주셨는데 아마 이제 이 다음 세션에서 조원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또 PS 액트라는 페이먼트 서비스 액트라는 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싱가포르가 친가상자산 국가는 맞는데 관련된 법령은 분명히 존재하고 최근에는 점점 이제 관련된 싱가포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지 않더라도 규제를 가려는 입장이라서 저희도 이런 관련해서 되게 조금 어떤 식의 사업 모델을 추천해드려야 되는지 고민이 많기는 하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특근법 같은 경우에는 역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고 하면은 해외에 있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내국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이제 명확히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보도 자료도 많이 내고 있고 실제로 유예기간 도과하기 전에 해외 큰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이제 공문도 우리나라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 한글 지원을 어느 순간부터 안 하게 된 게 이런 공문의 영향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NFT 관련된 플랫폼을 해외에 설립하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거를 국내 내국인들 대상으로 어떤 홍보를 하거나 마케팅을 하고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그게 이제 금융 당국의 입장에서는 한 스텝 더 늦게 발견될 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규제에서는 자유롭지 않고 오히려 해외 규정까지 더블로 적용되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해야 돼요? 그거는 사실 저희도 이제 되게 고민이 많은데요. 네. 예, 그거는 나중에 네. 찾아보시면 예, 예. 자문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으로. 네. 예. 이것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조금 클리어하지를 못해서 예. 자세한 질문은 예.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번호 검색하시면 나와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끊으려고 하는데 경우에 계속 NFT 마켓은 뭐 지금 어쨌든 외국인들 대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라이센스를 받은 사업자의 NFT 어떤 마켓에 투자하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 포인트는 분명히 존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동환 변호사님이셨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질문 있으세요? 예, 잠시만요.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나 결제 목적이 아니면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다 트래픽을 염두에 두고 그 구조를 짜는데 결제나 투자 목적이 아닌 이상 NFT가 사용될 확률은 사실은 거의 없잖아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이 아닌 건 아니니까 결국에는 방식은 지금 우회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사실은 길은 뻔한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그럼 진행이 될까요? 변호사님 생각에는? 제 생각보다는 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 미술 화백의 작품을 NFT화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이 NFT는 이 화백의 작품에 어떤 식으로든 링크되어 있는 컬렉터블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상자산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고 반면에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엑시 인피니티 같은 예만 들어도 외부에 별도의 마켓플레이스가 아예 존재를 하죠.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해당 어떤 브리딩된 어떤 몬스터에 대한 거래가 되게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경우에는 가상자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저도 어떤 식의 기준을 좀 마련할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뭐 그런 어떤 가이드를 잡고 사업을 조금 계획하시면 그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하실 때 여기 번호 나와 있어요. 예. 010-9090-6691 일로 전화하셔가지고 콜드메일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네, 대표 번호로 전화하셔도 되고. 예,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순서입니다. 예, 저희 법인의 대표 변호사이신 미모를 승부하시는 조원희 변호사님의 마지막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보니까 제가 이제 저희 법인에서 하는 오늘 올해 마지막 세미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일정을 보니까 올해 이제 마지막 세미나라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또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짧게 한번 국내외 동향을 가지고 내년에 가상자산 산업은 어떤 트렌드를 좀 가질지, 그리고 내가 사업 계획이나
내년에 계획을 만든다고 하면은 뭐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지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 사진인데 가끔씩 요즘은 저보고 사진보다 훨씬 더 잘생기셨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맞나요? 그 아까 이제 그 김동완 변호사도 얘기는 했는데 저희가 해외 동향을 본다고 할 때 가장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이 FATF, FATF가 어떤 방향을 갖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FATF가 뭔가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이제 개별 국가들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규정들을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9월인가요? 이번에 한번 이제 10월인가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디파이하고 이제 NFT가 이제 규정이 될 텐데 그럼 FATF가 어떤 입장을 펴겠냐?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업에 또 우리나라 법령에 어떤 영향을 주겠냐 하는 것이 이제 좀 궁금해 했었는데 그 제가 한 1, 2년 이제 FATF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FATF의 가이드라인이 어떤 규제적인 측면에서의 리스크 포인트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면 처음에 이제 법을 정하고 뭐 단어를 정하고 규제의 방향을 정할 때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어떤 정책에 따라서 이제 법률의 규정이나 아니면은 제도의 규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세워진 규정에 따라서 뭐 예컨대 디파이면 디파이, NFT면 NFT 이거에 맞춰서 결정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NFT도 아까 김동완 변호사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어딨냐요? 예. 결국은 NFT 같은 경우도 NFT가 뭐 원래의 특성을 고려하면은 가상자산이 아닐 것 같은데 NFT가 뭐 성격이나 실제 기능에 따라서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도 있다. 뭐 사실은 아주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디파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뭔가 이슈들이 좀 나오더라도 FATF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 포함되면은 규제되는 거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규제되지 않는 거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FATF 가이드라인이 앞으로도 뭐 계속 조금씩 수정되고 이제 변경돼 가겠지만 FATF의 가이드라인 자체가 특별히 이제 저희 사업을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큰 리스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사실은 EU의 최근의 동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썼네요. 지난 9월에 이제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암호자산 시장 규정이라 그래서 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걸 미카라고 그냥 좀 약칭을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EU 위원회나 의회가 이걸 비준하는 경우에는 이 이제 미카라는 이제 이 규정이 법률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 미카의 기본적인 전제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닌, 그러니까 금융투자 상품은 기존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증권 관련법에 의해서 규제가 됐는데 금융투자 상품이 아닌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규제가 좀 없다 보니까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래자를 보호할 거냐 하는 규정을 이제 EU에서 만들어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자세하게 돼 있어요. 발행인 같은 경우에는 뭐 법인이어야 되고 백서 발간해야 되고 뭐 백서 공시해야 되고 백서의 주요 내용엔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이해상충과 관련된 공시 또 내부 공시는 어때야 되고 뭐 시세 조정 행위 금지 또 내부자 거래 금지해야 되고 뭐 사업자 같은 경우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해야 된다. 이걸 보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나라가 한 5년 동안 뭐 법 만든다고 그렇게 열심히 뭘 했는데 이거 어떻게 미카가 만든 거에 반도 못 쫓아왔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EU에서의 의미가 저희한테 의미가 있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EU는 성문법 국가예요. 그러니까 법 자체를
완결적으로 만들어서 그 법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흔히 뭐 우리가 대륙법계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할 때 미국에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유럽에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성문벽 국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최근에 김동완 변호사 얘기했지만은 뭐 금융위에서 ICO가 좀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은 그 내용을 찬찬히 쳐다보면은 이제 이 미카의 내용을 우리가 가져와서 저거 괜찮은데 우리도 저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미카 이 EU의 규정이 우리나라가 이제 가상자산 관련된 업권법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근데 하나 저희가 그러면 유럽에서는 저거를 딱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유럽 가서는 조금 더 편하게 사업할 수 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기사에도 보여드렸듯이 이제 조만간 이제 EU 위원회나 의회가 이걸 비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년 초면은 이제 이게 실제 법으로서 기능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EU 단에서 뭔가 정해지고 실제 실무가 개별 국가별로 이루어질 때는 사실은 국가별로 추가적인 규제가 있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절차가 생각보다 딜레이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예전에 이제 스위스에서 관련된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스위스에 가서 이제 이런 절차를 밟아보기도 하고, 몰타에서 뭔가 이제 크립토와 관련된 새로운 법제를 만들었다. 지브롤터에서 뭔가 새로운 법제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저희도 고객하고 같이 이제 새로운 곳들을 계속 찾아보면서 여기가 새로운 데고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퍼스트 케이스로 같이 가보는 거죠. 근데 막상 가보면은 거기도 이제 제도는 만들었는데 시행을 하다 보면 부족한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너무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미카가 그러니까 법으로 비준돼서 동작한다고 하면 사업에 대한 투명성이나 절차적인 예측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거기가 사업하기 쉬운 곳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스위스 쪽으로는,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는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스위스는 아시는 것처럼 EU는 아니에요. 에스토니아, 몰타, 지브롤터, 리히텐슈타인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유럽 지역에서 ICO나 관련된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이 근데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제 생각보다 가보니까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비용적인 요소가 우리가 생각해 던 것보다 많더라.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있는 법인을 관리하고 또 회계적으로 또 정리해야 되고 뭐 텍스 리포트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거기가 규제에 프렌들리하다라고 해서 갔지만 사실은 규제가 프렌들리하다는 거지 규제가 없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한국에서 현지의 규제를 또 이행하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미카의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유럽으로 또 가볼까 뭐 이런 고민을 해봤지만 뭐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전히 이제 그런 기존의 경험을 비춰보면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이 유럽으로 다시 가게 될 기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국내 입법화가 너무 지체되지만 않는다면 우리나라 업체가 미카의 그 이제 제도를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유럽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업권법이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조만간 또 제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국내에서도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대신에 최근에 이제 저희가 지금 스위스 투자청하고 한국에 이제 뭐 이거 협의 중입니다. 블록체인 데스크를 공동으로 운영하자 뭐 그런 얘기를 해보고 있어요. 이거는 스위스 아시는 것처럼 스위스 주크 지역이 이제 가상화폐와 좀 프렌들리한 지역인데 한때 2018년 19년에 엄청나게 붐이 일었다가 그 뒤로 이제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실제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한 90% 프로젝트가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뭔가 제도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들이 좀 와서 여기서 블록체인 관련된 산업을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이제 그렇게 유럽의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한다고 하면 그거는 거기가 뭐 규제가 완전히 편하고 그래서라기보다는 뭐 서비스나 BM이 유럽을 거점으로 하는 것이 좀 편리하다든지 그런 뭐 다른 병행적인 목적이 있어야 유럽을 가야 될 필요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입니다. 미국은 사실은 시종일관 증권 관련된 법에 따라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은 그 하위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증권이라는 개념을 넓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냥 증권 관련된 법에 의해서 토큰 코인 전반을 규제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보도에 따르면 SEC가 이런 증권뿐만 아니라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감독 권한까지도 부여받을 것으로 보여서 SEC의 이제 규제나 관할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SEC의 기본적인 입장은 아주 보수적입니다. 뭐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은 뭐냐? 우리나라 다른 점 제가 볼 때는 선제적 규제는 신중하다. 그 대신에 문제가 발생하면 철저하게 퇴출시킨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이 ICO가 야 이거 ICO 이거 너무 많이 생기는데 빨리 이거 어떻게 문제 해결해야겠다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법적인 근거도 없이 ICO는 국내에서 금지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일단 시간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그 대신에 만약에 어떤 소비자의 피해가 생긴다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철저하게 규제를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SEC의 조사나 규제를 받고 살아남은 토큰 관련된 업체가 사실은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악명이 높다 그럴까? 그렇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 또 자정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불허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지금 SEC가 리플하고 좀 소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SEC 입장이 우리나라 금융위랑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다라는 관점에서는 비슷할 수 있는데 그 행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초기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일부가 아예 차라리 미국에 가서 SEC 규제를 받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도 같이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대개는 이제 뭐 규제를 면제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다 보니까 그 규제 면제 프로세스들을 같이 밟기 위해서 갔었는데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이게 규제 면제를 위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나라의 모든 풀 프로세스를 받는 것만큼의 시간과 비용이 들다 보니까 지금 뭐 저희 쪽에 의뢰가 오는 미국 케이스는 거의 없고요. 그냥 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약간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제도는 우리가 계속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업데이트를 받고 이해는 하지만 미국에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미국 시장에 만약에 우리 프로젝트가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이런 규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테라 같은 경우도 SEC가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결과는 아직 뭐 듣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프로젝트가 글로벌 프로젝트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SEC의 이런 규제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제 뭐 SEC 규제가 그럼 우리나라 규제에 어떤 영향을 주겠냐 아니면 우리나라 제도 변화에 영향을 주겠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 자체의 방식도 많이 다르고 법령의 체계도 다르다 보니까 그냥 글로벌 트렌드가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정도지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싱가포르를 준비를 안 했는데 아까 김동완 변호사가 싱가포르에 대해서 뭐 제가 얘기할 거라고 얘기를 해서 순간 싱가포르를 했어야 됐나? 근데 싱가포르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많이 갔습니다. 토큰 발행을 하기 위해서. 왜 갔냐면은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이 사실상 규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뭐 이제 토큰 발행하고 왔는데 이제 그
페이먼트 서비스 액트 PSA가 작년 2월인가요? 시작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 DPT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싱가포르 정부가 싱가포르인을 대상으로만 하지 않으면 라이센스가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PSA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싱가포르를 계속 갔던 거죠. 왜냐하면 대개 뭐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거지 이제 싱가포르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입장을 좀 바꿔서 이제 싱가포르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제 라이센스를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싱가포르도 현재는 토큰 발행을 위해서 가기는 조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또 고민스러운 거는 이제 그러면 싱가포르 가서 내가 라이센스 받을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라이센스 받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절차가 요건이 까다롭다기보다는 현재 지금 한 40-50개 정도가 신청되어 있는데 실제 라이센스를 받은 곳은 현재 4곳인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많이 밀려 있는 거죠. 그리고 싱가포르의 마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뭔가 요건을 만들고 규제를 만들고 허가를 한다면은 이제 하나하나 그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역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예전같이 이제 많이 그러니까 예전같이 토큰 발행을 위해서 이제 가기는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 더 가는 거죠. 그래서 뭐 파나마라든지 버진 아일랜드라든지 케이만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토큰 발행만을 목적으로 위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사실은 조금 더 고민이고요. 오늘 남판호 세무사님이 좀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계속되는 고민은 거래 구조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거기서 이제 텍스 이슈가 생기고 텍스 이슈가 많아질수록 사실은 이제 맨 마지막에 사업을 추진하는 당사자가 갖게 되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리스크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좀 해칭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냐 하는 고민들이 생깁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의 폭이 생각보다 넓지 않은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얘기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현재 13개 정도의 법률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는 법을 개정한 것도 있고 아예 이제 제정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법안을 제안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이게 3-4개 있을 때는 이거 조합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너무 많으니까 누가 이걸 다 조합을 하나 하는 그런 고민들이 요즘은 있습니다. 긍정적인 거는 이제 한때 그 가상자산 사업 자체를 이제 특정금융정보법, 우리가 이제 흔히 특금법이라고 하는 그 자금 세탁의 이슈를 가지고 가상자산 산업 전체를 규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인식은 공유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금법을 개정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론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러면 나머지 빈 공간의 규제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하는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업권법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업권법, 어떤 업의 어떤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이쪽을 사업을 하려면 뭔가 인허가를 받으라든지 아니면 신고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걸 업권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업권법이 사실 다양하게 발의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발의안들을 보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EU의 미카의 그 완결적인 내용들이 국내 입법에도 많이 반영되고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법안이 많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가 그 법안을 아우를 수 있는 작업을 좀 해줘야 되고, 그게 지금 정부가 이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정무위원회에서도 지금 이제 그 금융위에다가 이런 것 좀 내봐라, 저런 것 좀 내봐라라고 계속 이제 주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을 폄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정부의 이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이해가 좀 낮은 편이고 미카와 같은 포괄적 입법에 대한 준비는 사실은 부족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좀 아쉬운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벌써 5년 이상 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슈들이 많았고 공부도 할 수 있었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스터디도 많이 했고, 그런데 막상 결과물로 나오는 이제 그런 페이퍼라든지 뭐 입법안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그 이해 수준이 되게 낮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미카에 있는 제도들을 그냥 좀 갖고 왔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가상자산 산업에서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소비자들은 그로 인해서 거래자들은 어떤 피해를 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그 법안이나 페이퍼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답답한 거는 뭔가 이제 업권법이 본격적으로 발의가 돼서 논의는 될 텐데 과연 이제 조금 더 이런 포괄적인 입법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물론 이제 뭐 협회라든지 산업계에서도 그런 데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조금 더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지금 금융특검법에서 가상자산이라든지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데피니션을 이제 딱 못을 박아놨다 보니까 결국은 그 다음 입법도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뭐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사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 여기 오늘 자세히 말씀은 드릴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페데프의 데피니션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가상자산 또는 뭐 디지털 자산, 뭐 크립토 자산 이런 개념보다 훨씬 넓게 정의돼 있어서 규제의 폭이 그만큼 넓다라는 문제가 있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첫 단추, 잘못 껴진 첫 단추를 다시 한번 좀 조정을 해서 이 이제 자금 세탁에 대한 규제하고 거래자 보호에 대한 입법의 이 두 축을 어떻게 새롭게 좀 만들어 갈 거냐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조금 고민거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적극적인 규제 입법은 당연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2030 반대도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적극적인 육성 입법을 할 거냐?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정부기관 특히 법무부 뭐 좀 있어요. 이런 부분 이 부처들의 반대가 사실은 있을 거라서 대선 전까지는 이 입법 자체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에 대선을 통해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서는 대략 이런 방향이겠다. 각 후보자들별로 이제 그런 입장이 있을 거라서 이제 대선 전까지는 큰 방향이 좀 논의되고 나서 대선 이후에 구체적인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해봅니다. 뭐 혹시 다음 내년 초에 대선 전에 입법이 되더라도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이제 입법까지는 한 6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좀 정부나 산업계나 이제 국회에서 조금 더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도 논의는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뭔가 좀 깊어지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왜냐면 특히나 제가 이제 미카의 법안을 보고 나서 느낀 거는 얘네들은 뭘 했길래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체계적인 걸 좀 만들었을까. 사실 그 얘기는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있었고 뭐 예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법안이나 법률의 완결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조금 많이 부족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 생각에는 지금 시점에 그럼 어떤 방향을 가져가야 되느냐. 결국은 가상자산의 특성에 따라서 분야를 좀 나누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 우리가 자본시장법에서 기존에 규정하고 있는 이제 그 상품과 그 외의 이제 가상자산을 조금 더 분리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거는 일단 놔두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권법을 통해서 하되 그러면 이 업권법을 어떤 방향으로 좀 정리할 거냐. 왜냐하면 가상자산 사업자도 사실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있고 뭐 예컨대 지갑사업자 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이제 두나무가 시총이 80조인가 뭐 하여튼 엄청 시총이 아니라 밸류죠. 회사 밸류가 8조 정도 되게 높게 돼 있던데요. 하여튼 그렇게 회사 밸류가 몇 조가 되는 회사하고 우리 회사 예를 들어서 우리 가상자산 예컨대 판매하고 유통하는 업을 해요. 우리 회사 직원 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회사가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는 이런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조금 해소할 거냐. 왜냐하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뭔가 규제나 아니면은 이런 것도 좀 다양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자금 세탁이라는 이슈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거래자에 대한 보호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두 축이거든요. 이 두 축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법안을 만들어낼 거냐. 그리고 이제 바라기로는
이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거, 우리 흔히 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규정이 되고 있는데, 뭐 STO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많은 인프라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뭔가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금융위에서도 사실 기사상으로 보면은 뭐 STO에 대해서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제 해오신 상황을 보면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오히려 이번에 어차피 입법을 좀 늦게 하는 바에야 이런 좀 혁신적인 금융적인 시도도 좀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국은 지금 이제 첫 번째 과제는 현재 상황이나 실무를 반영한 자금 세탁 규제가 개선이 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자 보호를 위한 업권법의 조속한 입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STO나 이런 혁신적인 금융을 좀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번째도 중요한데, 사실 정부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계속 좀 표명하면서 이게 쌓여야 사실은 규제가 클리어하고 이제 예측 가능한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암호화폐 쪽에 좀 프렌들리하다라고 이제 본이 흔히 말하는 뭐 싱가포르나 스위스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입장으로 계속 표명을 하거든요. 뭐 정부가 잘못 표명했으면 그 이후에 조금 수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지 사실은 정부하고 시장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뭔가 접점을 찾아가고 방향성을 찾아가는데,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도자료 몇 페이지 말고는 사실 저희가 정부의 입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 그러니까 특검법 개정안이 나올 때 제가 이제 그때 뭐 이런저런 데 가서 뭐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도 내고 했는데, 이걸 어디서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이유로 이 조항이 들어갔는지를 사실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많은 연구를 통해서 만드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정부 쪽의 입장에 대해서, 그러면 산업계에서는 내년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되나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게 업권법의 방향으로 큰 트렌드가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내가 하는 사업이 향후에는 이제 그 업권법에서 어떤 식의 규제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진행이 될 건지를 조금 더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FT 같은 경우는 이제 김동완 변호사가 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NFT를 하신다, 우리가 NFT를 시도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라면은 결국 지금 현재의 규제 상황에서 가상자산 사업의 규제 이슈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일단은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워낙 많이 뛰어들고 있고 또 시장에서의 선점 효과라는 게 사실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규제에서 리스크를 매니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였고요. 앞으로도 NFT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려달라, 뭐 NFT를 법에 규정해달라, 저는 그거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은 NFT는 그게 가상자산이나 증권에 해당하면 규제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계속 반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NFT도 지금 뭐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만 카테고리를 좀 나누면 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 개별적인 카테고리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건 규제 대상에 있는 거, 규제 대상이 아닌 거, 뭐 조금 구분해가지고 업계에서 나름대로 조금 더 프랙티스를 만들어가면 오히려 그 프랙티스를 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입법에 반영하든지 정책을 결정하는데 사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좀 의견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NFT가 게임하고 많이 맞물려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그 게임물 관리위원회, 등급을 부여하거나 등급을 보류하는 이제 게임관리위원회가 워낙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력이라든지 선정성이라든지 이런 거 판단할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 단계 높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간 내에 법이 바뀌지 않는 한 NFT형 게임 아이템이 허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사의 이제 메인 타겟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은 규제 이슈가 너무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 조만간 그게 안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적인 중요도에서는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사업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보류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토큰 발행 판매인데요. 금융위에서 이제 지난달에 정무위원회에다가 이러한 페이퍼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페이퍼 내용에 보면은 이제 ICO를 사실상 허용하겠다, 발행 자격을 법인으로 제한하겠다. 뭐 아까 이제 그 이후에 법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우리나라 정부도 조금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기존에 토큰은 무조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토큰 중에서 이제 뭐 자본시장법이라든지 다른 법에 의해서 규율되지 않는 영역은 이제는 좀 제도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미카하고 또 비슷한 방향이죠. 근데 이제 하나 저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말씀드린 대로 큰 축이 하나는 자금 세탁, 하나는 거래자 보호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업권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금 세탁과 관련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라든지 이런 의무는 또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좀 달라진 거는 저희가 최근에 보면은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토큰 발행을 준비해도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예전에는 이제 자기 서비스에다가 뭐 선불형 전자지급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만 사용했는데 이제 토큰을 써야겠다라고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이 토큰의 사용, 유틸리티형 토큰을 서비스에 연계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느 시점이 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포인트를 쓰는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불 선불 카드를 쓰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유예된 것은 아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 현재 신규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신고를 하려면 ISMS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 ISMS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ISMS 인증을 받으려면 서비스를 한 2개월 이상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력이 있어야 이제 ISMS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특근법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하기 전에 서비스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이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주무부처인 금융이나 뭐 과기부에서는 이제 조만간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는 계속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아직은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내년에 지금 가상자산과 관련된 시장을 어떻게 보시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구름 태양 저 뭐라고 표현되나요? 해가 구름에 껴 있다. 뭐 이 정도. 그러니까 구름이 아직은 이제 해를 좀 가리고 있는데 이 구름이 이제 곧 거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긍정적으로 보냐면은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내외 규제 상황이 지금까지 저희가 예상했던 것을 벗어나는 정도의 규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됐던 그 자금 세탁 규제에 대한 프레임은 이제 어느 정도 규제 체제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의 업권법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사실은 한쪽에서는 지금 규제하기도 바쁜데 무슨 업권법이냐 하면서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 업권법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업권법 제정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이 제도화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제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사업 규모가 큰 곳들이 이제 시장에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입법적이나 정책적인 방향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장애는 있을 겁니다. 절차상 또 시간이 딜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부 정책만 믿고 갈 수는 없고 우리도 우리 각자 알아서 필요한 준비들을 미리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NFT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리스크가 적은 것부터 좀 하되 게임과 관련되는 NFT는 규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된 NFT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해외도 저희가 좀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최근에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기는 그런 업체들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큰 발행은 업권법이 제정되고 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이슈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발행은 또 당분간 또 해외를 우리가 또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대신에 이제 특근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반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탈법을 한다기보다는 법을 잘 지켜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ICO라는 방식보다는 뭐
IDO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예컨대 내가 토큰을 발행하고 약간의 자금 조달만 이제 뭐 일부 프라이빗 인베스터들한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된 거래소를 통해서 토큰을 이제 매각한다든지 하여튼 뭐 그런 나름대로 이제 특근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토큰 발행이나 유통의 방식들이 많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년에 큰 전망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근데 혹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하시는 동안에 온라인으로 예. 질문이 왔습니다. 예. 황성만님, 가상자산에 비해당이라면 통상 자산으로 자동 규정되고 이에 따른 과세 세무가 적용된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왜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가상자산이 아니면 그러면 뭐 일반적인 우리가 회계상 분류하는 그 자산에 해당할 거고요. 그게 뭐 기타 자산일 수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 그러면 기존에 있는 법 체계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현장에서 질문? 네, 잠시만요. 예, 아까 결론에서 짧게 다뤄주셨는데요. 네. 자산 유동화형 STO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저희가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면 뭘 좀 준비를 해야 될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기존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자산 유동화 비즈니스가 있는데 뭐 증권 신고서를 쓰고 수익증권으로 발행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예를 들면 어떤 채권이나 부동산, 뭐 테라처럼 주식 이런 것들을 저희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좀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특근법을 대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건 자본시장법에 관할이라 그쪽을 대비해야 되는 건지 사실 뭘 먼저 준비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오거든요. 예를 들면 뭐 비즈니스 모델로 저희가 원화를 고객한테 받고 저희가 어떤 그런 미술품이나 아니면 토지 같은 것들을 고객들한테 토큰으로 잘라서 줄 때 그게 소유권일 수도 있고 수익권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줄 때 어떤 법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이런 것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STO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반감이 생겼을 때, 왜냐하면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게 사실 실체가 없는데 거래소에서 그냥 등락하면서 가치가 결정되다 보니까 야 여기에다가는 도저히 우리가 투자를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STO라고 하는 거는 증권이니까 이 토큰에 뭔가 가치가 내재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시장에서 등락은 있겠지만 기본적인 이제 언더라잉 에셋이 있는 상태라서 많은 회사들이 STO에 관심을 가졌고 실제로도 한동안 또 STO가 붐이 일기도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희도 STO 프로젝트를 몇 건 했었는데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끝난 STO 프로젝트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STO는 기본적으로 증권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그 증권 규제에 대한 것들을 다 넣고 가야 돼요. 다 이행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통 STO를 시작할 때 생각하는 그 이익률이라든지 뭐 이런 자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게 그 규제를 다 지키고 가서도 수익을 날 만큼의 프로젝트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STO를 조금 더 편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국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냥 제가 들었던 거는 이제 예컨대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동구권의 몇 개 나라들이 이제 이런 디지털 방식의 이제 그 증권 발행이라는 것을 하기는 하는데 막상 이제 가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프로세스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수익증권이라든지 이런 증권 발행은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몇 군데 이제 업체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업체들이 그런 규제 샌드박스 통해서 한 사업의 결과가 괜찮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그렇게 조금 더 편리하게 구매하고 또 그것을 이제 그 마켓에서 언제든지 좀 유통시킬 수 있고 하는 게 소비자의 이익에 증진된다라고 이제 결정이 되면은 STO가 이제 실제 제가 제안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금융 서비스로서 이제 입법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규제 샌드박스 결과에 대한 정부의 평가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만간에 STO가 입법화되지는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들고요. 그 대신에 이제 STO가 지금 현재 말씀드린 그게 건물이든 수익증권이든 아니면
미술품이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사실은 우리가 STO에 정확하게 맞는 그 BM이나 아니면 사업을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쉽게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했던 거는 뭐냐면 정부 입장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STO를 인정할 때 가장 변동성이 낮은 것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은 변동성이 크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예컨대 10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이 100억짜리가 뭐 7, 80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뭐 없어진다거나 뭐 그러진 않거나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큰 STO들이 사실은 규제 샌드박스를 현재 하고 있어서 좀 더 적합한 모델이 나온다면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산업은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지금 자금 세탁, 하나는 거래자 보호. 그러니까 자금 세탁과 거래자 보호는 이제 기존 증권은 자본시장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이제 뭐가 우선이라기보다는 항상 같이 가야 되고 문제는 내가 라이센스를 받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얼마를 준비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ISMS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준비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아직 그런 전산 시스템이 없다거나 그러면 1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해서 신고 수리받을 때까지 빨라야 한 1년 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적인 고려들을 좀 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나요? 네, 답변 되셨을까요? 네, 제 이쪽으로. 네, 조금 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아 잠시만요. 네. 마이크 드릴게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시는 대체 특근법은 누가 만든 거야라는 걸 할 때 저 나름대로 생각은 아까 엑설런트 그 분이 말씀하셨는데 금융위원회 바로 신고서를 내지 않거든요. FIU가 거쳐서 하거든요.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업권별부제가 엄청 강고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지주회사법은 공정위소관인데 금융회사의 지주회사 관련된 법률은 금융위소관인 거고 그 금융지주회사법을 관리하는 관리 체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동의할지 잘 모르겠지만 옆에서 이제 구경할 때 가장 비슷한 제 생각에는 감독 당국이 쳐다보는 가장 비슷한 산업은 대부업이에요. 대부업은 감독원에서 또는 금융위원회에서 규제하지 않거든요. 대부업자 신고는 지자체한테 신고하잖아요.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 감독원 또는 금융위에서 이제 언급을 하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냥 저는 이제 금융 쪽에서 일을 하니까 그게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현재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약간 그 느낌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 아까 대표님 되게 중요한 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균질하지 않으면 그 규제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업권별 규제의 핵심은 균질한 애들이거든요. 보험사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은행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지만 결국엔 일정 규모 이상은 다 만족하는 건데 현재는 그게 아니면 아마 법내로 들어오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관련돼서 이제 제도화해야 되고 뭔가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입법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국회의원들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저런 관련된 법들은 다 공무원들이 만들어가지고 의원실에 넘기는 거니까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금융이나 이쪽에서 관련된 법안을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고 기존의 산업계에서 이제 그러니까 법안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산업계에서 만든 법안들이 조금 이제 나이브하거나 이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는 업권법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위를 많이 푸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금융위에서도 이제 국회가 계속 푸시를 하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은 좀 돼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의 입장은 이제 조금 분명한 것 같습니다. 빨리 이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국회에선 당연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대선 일정하고 많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제 대선의 이제 핵심 이슈로 또 올라가지 않는 한은 이게 우선순위는 아닐 거라서 조금 더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더 이상? 온라인도 더 이상 나오는 것 같지 않고 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질문 많이 주셨고 또 현장에서도 아주 뜨거운 반응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